수아, 내가 감히 날 의심해?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집안일까지 챙기는 내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형님, 제가 형님처럼 돈으로 어머니를 조종하려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형님이야말로 어머니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 했잖아요. 웃기지 마. 내가 순진한 척하면서 은근슬쩍 어머니 마음을 차지하려던 거 다 알고 있었어. 형님이야말로 그렇게 선물 공세하면서 어머니한테 바라는 게 없었을까요? 대체 누가 더 교묘한 걸까요? 그래?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해보자. 누가 진짜 어머니를 위하는 사람인지. 좋아요. 더 이상 형님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 한옥희는 두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며느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값비싼 선물과 친절한 말로 그녀를 유혹했고, 다른 한 명은 헌신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유대로 그녀를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며느리들의 관심은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가족은 걷잡을 수 없는 분열로 치닫고 평화롭던 집안은 전쟁터가 되어갑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갈라놓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탐욕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는 한옥희, 올해 62이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전통 한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 집은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살아온 곳이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봄이면 담장을 따라 철쭉이 피어난다.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득하고 겨울이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작은 행복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집도 이 공간도 나에게 더 이상 평온함을 주지 않는다. 남편 최병호가 떠난 지 벌써 석 달,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없는 것이 더 낯설고 불안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늘 앉아있던 자리부터 먼저 보게 된다. 밥상에 앉아도 습관처럼 그릇을 하나 더 놓을 뻔한다. 밤이 되면 텅 빈 방을 혼자 지키는 일이 아직도 어색하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고 모아둔 재산도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정작 그 재산이 지금은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큰아들 준호는 40살이 되었고 작은 아들 민호는 35이다.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아이들 같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장난을 치다가 혼나던 골목길,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으며 울던 모습이 선명하다. 그런데 이제는 두 아들이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릴까봐 걱정이 든다. 큰며느리 김지혜는 능력 있고 똑부러지는 여자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한 인상을 줬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인지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런 지은이를 보며 요즘 세대는 다 이렇게 똑부러지는 걸까 싶었다. 하지만 어쩐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반면 작은 며느리 박수아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부드럽고 다정하며 겉으로는 순한 양 같지만 속은 꽤 단단한 여자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민호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빈틈없이 해내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꺼내는 스타일이다. 나는 때때로 그런 수아가 더 무서웠다. 남편이 떠난 후 이 두 며느리가 내 곁을 더 자주 찾아왔다. 처음에는 내가 외로울까봐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방문이 순수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지은이는 매번 비싼 선물을 들고 왔다. 고급 한약, 유명 브랜드 화장품, 값비싼 스카프까지. 그리고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었다. 어머니, 힘내셔야 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뼘, 수아는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줬다. 반찬을 만들어 오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무심한 듯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은 참 따뜻해요. 여기서 계속 사시면 좋겠어요. 처음엔 그 말이 별뜻 없이 들렸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여기 계속 사시면 제가 곁에서 돌봐드릴게요라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이 나중에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두 며느리는 겉으로 보기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준호와 지은이는 이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호와 수아는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남편이 떠나기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나서서 해결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내 결정 하나가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어났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 집은 여전히 내게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석 달.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며느리 둘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나에게 잘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 아이들이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친절이 단순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지은이는 늘 선물한 나름을 들고 왔다. 고급 화장품 세트, 명품 스카프, 한약, 심지어 내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양갱까지 챙겨왔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 나를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자 그 친절함 속에서 묘한 계산이 느껴졌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이런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려요. 요즘 유행하는 색상이라니까요.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재산 관리 같은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세요. 지은이는 늘 이렇게 말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가웠고 눈빛도 따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수아는 정반대였다. 큰돈이 드는 선물은커녕 선물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김치를 담그고 바닥을 닦았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어딘지 모르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어머니, 여기는 정말 정이 가는 집이에요. 저는 이런 한옥이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어머니, 사실 저희도 아파트보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제가 가까이에서 챙겨드릴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가 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될수록 그 속에 담긴 의도가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집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말처럼 들렸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했다. 지은이는 직접적으로 재산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했고 수아는 조용히 암시를 흘렸다. 한쪽은 화려한 친절과 선불로 다른 한쪽은 조용한 정성과 보살핌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결정은 함께 내렸고 가끔 의견이 다르면 그는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내 몫이었다. 며느리들의 태도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다. 지은이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일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모든 상황을 장악하려는 기질이 강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갔고 준호 역시 그런 아내를 신뢰하는 듯했다. 나는 가끔 어쩌면 준호도 지은이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호는 말이 적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모습 속에서도 묘한 힘이 느껴졌다.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결국 얻어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며느리들의 마음을 꿰뚫고 싶었다.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지은이가 또 선물을 들고 왔다. 이번에는 작은 금팔찌였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수아가 찾아왔다. 이번엔 된장국을 끓여왔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이에요. 이 집에서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나는 한 숟갈 떠먹으며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이 집에서 드시면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 둘은 겉으로는 나에게 잘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점점 지쳐왔다. 이 아이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계산적인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결국 가족 회의를 열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내게 있어 이 재산은 단순한 돈이나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온 시간과 추억이 담긴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미묘한 신경전과 아들들의 태도를 보면 이 문제를 두고 가족이 갈라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회의는 주말 저녁으로 정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자리가 정말 평온하게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원래 이런 자리라면 남편이 중심을 잡아주었겠지만 이제 그 역할은 내 몫이었다. 나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음식을 나눴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어느 정도 밥을 먹은 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알 거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식탁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로 쏠렸다. 다들 조용했지만 눈빛 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오갔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재산이 가족을 갈라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순간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준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산이라는 건 단순히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운영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허비될 수도 있어요.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침착하고 물리적인 아이였지만 이번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호가 바로 반박했다. 형,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형이 결정한다는 거야? 준호는 동생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지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던졌다. 수아, 난 내가 요즘 어머님께 유독 살갑게 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혹시 어머님께 잘 보이면 이 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아의 손이 멈췄고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침착하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형님, 그 말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형님은 늘 어머님께 비싼 선물 사오시잖아요. 그건 아무 뜻도 없는 행동이었겠죠? 지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물이야 성의의 표현이지.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은 좀 다르지 않아?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 집에 들러서 살림을 도와드리고 이것저것 챙기는 게 진짜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해? 수어도 지지 않았다. 형님, 돈으로 마음을 사는 건 순수한 건가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서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말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만해라. 너희들 싸우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야. 내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싸움은 깊어지고 있었다. 준호가 다시 말을 꺼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야.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야.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형, 난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남긴 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그런데 왜 꼭 누군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결정할 문제야.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정말로 내 결정 하나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들은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지쳐서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난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다들 표정이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말로 공평한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한동안 생각이 많아졌다. 분명 가족끼리 나눠야 할 문제인데 분위기는 마치 서로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흘러왔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 며칠 뒤 지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기분 전환도 하셔야 해요. 그날 지은이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는 그녀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오해도 많고 혹시라도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조용히 지은이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도 없고 어머니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님께서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의 말은 그럴듯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꼭 지금이어야 할까? 그리고 왜 지은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설득하는 걸까? 나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그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지은이는 반색하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만나뵐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해 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선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지은이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친절하게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함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문득 물었다. 이 일을 부탁하신 분은 우리 큰며느리인가요? 변호사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김지인 씨께서 어머님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분쟁이 많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어쩌면 지은이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이 일을 추진한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보여준 태도와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오늘 수아랑 같이 서류 좀 확인하러 갔다 왔어요. 어머니 땅에 대해서요.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서류? 그냥 어머니 땅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혹시라도 어머니 모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지은이가 나를 변호사에게 데려가더니 이번엔 수아가 몰래 민호를 데리고 내 땅의 소유권을 확인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수아를 불러 물었다. 수아야, 너 어제 민호랑 어디 갔었니? 수아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 어머니, 그냥 확인차 갔어요.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르게 뭔가 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며느리 둘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설득하려 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지은이는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변호사 따지 준비하면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재산의 통제권을 자신과 준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수아는 훨씬 은근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법적인 절차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재산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나와의 감정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해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나는 이 아이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점점 다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한 손에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인데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나는 그녀가 내민 가방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내가 이런 걸 들고 다닐 일이 있겠니?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지은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런 건 실용적인 의미보다는 기분 전환이에요. 어머니도 가끔은 좋은 것들로 자신을 대접하셔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그녀의 말은 다정했고 태도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는 걸. 같은 날 저녁 수아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왔다. 어머니, 오늘 특별히 준비한 요리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란 전도 만들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던 수아는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저희랑 있을 때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낮에 들었던 지은이의 말과 묘하게 겹쳐졌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니던가? 나는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며느리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값비싼 선물과 이성적인 조언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고, 수아는 정성 어린 음식과 감정적인 접근으로 나를 사로잡으려 했다. 둘 중 누가 더 나를 위하는 것일까? 아니,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두 며느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너무 지쳤다. 나는 결국 며느리들의 속마음을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듯 보였지만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저 아이들이 단순히 나를 위하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혼자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만났던 지인 중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던 분이었고 재산 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일인가요? 최준호 씨와 김지은 씨가 몇 년 전부터 투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몇 차례 크게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대출도 상당히 많고 갚아야 할 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지은이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설득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합리적인 재산 관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와 준호는 돈이 필요했다. 많은 돈이 나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민호와 수아에 대한 이야기였다. 최민호 씨 부부가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출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런데 대출 담보로 사용하려던 것이 한 여사님의 재산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가 나를 설득하려 했던 것도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내 재산을 이용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혔다. 분위기는 무겁고 냉랭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지은이와 수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준호와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지은아, 너희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준호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그게...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너희가 힘든 것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너희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했던 거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 역시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번에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수아야, 민호랑 은행에 갔다며? 수아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저는 단순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라? 수아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비해야 하니까. 대비? 너희가 대비하려던 건 누구를 위한 대비였니? 나를 위한 거였니? 아니면 너희를 위한 거였니? 나는 한숨을 쉬며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너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지. 지은이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만들려 했고,
수아는 감정적으로 나를 묶어두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너희가 원하는 건 같은 거였어. 두 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니? 바로 이 재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거야.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이 재산이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 같구나. 내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지은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문 채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수아가 먼저 뒤에서 몰래 움직인 거잖아요.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 이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지은이의 말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형님,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족을 위한다면서 결국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 건 형님이잖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용하고 차분하던 그녀가 이번만큼은 단단하게 맞섰다. 처음부터 형님은 어머니께 비싼 선물 공세를 하면서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형님이 소개한 변호사는 결국 누구를 위한 사람이었죠?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형님과 형부를 위한 거 아니었어요? 지은이는 비웃듯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래? 그러면 넌 어머니 집에 와서 살림 돕고 정성을 들이는 척했지만 결국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잖아. 내가 진짜 가족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몰래 딴 문서를 확인하러 다닐 이유가 없었겠지? 형님은 그럼 몰랐어요? 형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 형님도 저도 같은 거잖아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향해 나를 세웠다. 처음엔 조용한 목소리로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두 손을 덜덜 떨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원수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테이블을 쳤다.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수아 너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야말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어머니를 이용했잖아요. 수아도 밀리지 않고 맞섰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만하라.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소리를 지르자 두 며느리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니? 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뭘 지켜오려고 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니? 나는 가족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고 있어야 하니? 지은이와 수아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니? 너희는 돈과 땅이 가족보다 더 소중하니? 이 돈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니? 나는 손을 떨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너희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와 수아 두 사람 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난 더 이상 이 문제로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기로. 나는 결국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정리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오랜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조용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내 상황을 설명했다. 두 며느리가 보인 행동들, 준호와 민호 사이의 갈등,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불안감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내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여사님, 결국 중요한 건 여사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확실히 남겨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는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다. 첫 번째 부분은 준호에게, 두 번째 부분은 민호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손주들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을 추가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이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확실하신가요? 여사님, 이 조항을 추가하면 두 아드님이나 며느리분들께서 이 재산을 미리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내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으로 인해
다시 가족들이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유언장에 서명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며칠 후 나는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전에 가족 회의가 갈등과 분열을 낳았던 만큼 이번 회의는 단호하게 끝내야 했다. 나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제부터 내 재산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거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했다. 이 재산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지만 공정하게 나눌 것이다. 준호와 민호, 너희에게 각각 같은 몫을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손주들을 위해 남겨둔다. 나는 일부러 며느리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이 재산을 손댈 수 없다. 지은이와 수아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먼저 물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은 내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재산이 가족을 갈라놓는 도구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수아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까지 아무도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다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너희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내 뜻을 정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지은이와 수아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준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 역시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다.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내가 유언장을 발표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도 수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와 민호 역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실망, 당황,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반응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이미 결정을 내렸고 돌이킬 생각도 없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내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사람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법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도 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을 꼭 쥔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이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을 돕고 싶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 재산이 꼭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욕심이 되고 결국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 눈을 가려서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나는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가식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가 나에게 보였던 과장된 다정함이나 지나친 친절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진심이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날 저녁 수아도 나를 찾아왔다. 평소처럼 응시를 만들어 오지도 않았고 부드러운 미소도 없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형님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같은 거였어요. 저는 형님을 비난하면서도 결국 제 방식대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정말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제 욕심이 앞섰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 며느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후회가 진심이든 아니든 시간만이 증명해 줄 거라는 것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 드러났던 갈등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재산 문제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준호와 민호도, 지은이와 수아도 조용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상처는 영원히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지은이와 수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전에는 명절 때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웃고 가끔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마치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려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함께 있으면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도 드물었다.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억지로 다시 가까워지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신뢰라는 것은 한번 금이 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나는 가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여보,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 가족이 예전처럼 따뜻해질 수 있을까? 남편은 여전히 사진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듯이. 어느 날 손주들이 집에 놀러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에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날 환경과 가족의 의미였다. 나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돈과 재산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을 진정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했다. 나는 어쩌면 내 역할을 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지은이와 수아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는 날이 올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나는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속에서 조용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날, 여보, 그래도 결국 우리 가족은 함께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